산에서 이렇게 포장된 도로를 임도라 그래요. 네. 도라 해서 길이지만 정상적인 합법적인 길은 아니라 임업을 위한 목적 도로이기 때문에 임업적인 행위를 위한 길이지 일반적으로 지방도나 국도나 고속도로나 이런 길로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특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길. 그렇게 하고 임도에서 가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포장 안 된 도로들이 보이죠. 네. 그게 작업로. 작업로. 네. 네. 작업로라 그래요. 임도는 이게 포장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놔둬도 그러니까 존치를 하는데, 작업로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끝나면은 그걸 다시 복구를 해야 돼요. 그 작업이 끝나면. 네, 작업이 끝나면은. 임도는 복구 이제 이 상황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작업로는 어떤 행위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냈을 때 그 행위가 끝나면은 다시 원상 복구 해야 되는 게 작업로예요. 근데 계속 연장은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산이 지민등로도 다 있고 큰 길도 있어가지고 공장을 이제 설립할 정도가 되면 여기서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 사는 면적이 10,000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10,000평을 다 공장으로 사용 못 해요. 그래서 이게 건물을 지으려면은 산지 전용도 받아야 될 거고, 이제 환경영향 평가도 받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산에서 했을 때는 산지 전용도 해야 되지만 토목하고 이런 비용들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요. 그거를 따져보셔야 돼요. 경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져서 산을, 예를 들어서 산을 평수가 지금 평당 10,000원이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용을 받고 토목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계산하면 이 10,000원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금액을 갖고 다른데 바로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산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조금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이 평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장 부지로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용적률 건축을 하려면은 건축법도 따라야 되고, 거기에 용적률도 따져 봐야 되고 하다 보면은 산을 갖고 행위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름이다 보니까 지금 7월경 되니까 이게 하층이 많이 우거져서 이 산 형태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겨울에 와 보면은 하층이 다 죽잖아요. 지형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눈에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산림경영 계획을 앞전에 얘기했더니만, 여기도 산림경영 계획상으로 내가 작업로를 어떻게 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나무를 숲과 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겨울철에 한번 또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산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농지나 다른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보고 그 산의 환경을 보고, 여기는 어떤 게 난다, 여기는 경사도가 어떻다, 그리고 어떤 나무들이 되어 있다, 그런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숲과 꾸기는 한 번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산이라서. 근데 숲과 꾸기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또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보이는 시각 자체가. 보통 보면 귀촌하시는 분들이 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퇴직을 하시거나, 그래서 뭐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귀산촌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하는 귀산촌 삶과 현지의 귀산촌 사람들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귀촌 하는데 마을에 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마을을 지나서 안쪽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게 마을을 통과해 갖고 가야 되거든. 근데 법적으로는 마을에 길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길을 막아버려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활의 패턴도 다른 거죠. 왜냐하면 시골에는 어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농사 밭에 가고 하는데 귀촌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늦잠도 자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고 왔는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도 불만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활 방식과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뒤에 사람들은 어차피 법적으로는 못 막는데 막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풀리더라도 뭐 법적인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이거 풀리더라도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벌써 앙금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촌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 절반 이상들이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생활하는 분들과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귀촌하는 거와 청년들이 귀산촌하는 거는 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마을에 가면은 제가 제일 젊어요. 실정 자체가. 젊다 보니까 젊은 20대, 30대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찾아오지를 않고. 근데 반면에 20, 30대 청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환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대부분 다 보면은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런 세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은 20대에서 30대 들어가면은 그렇게 지내면 돼요.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그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먹을 것도 갖다 줄 거고 반찬거리도 갖다 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전기를 전등을 못 간다든가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게 큰 게 아니고 뭐가 TV 리모컨 작동을 못해서 애먹을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촌에 가면은 뭐 젊은 친구들은 그걸 잘 알잖아. 우리 생활 방식에서 서로 나누다 보면은 그게 어우러지는 삶이 돼서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또 반면에 젊은 층들은 그래서 많이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요. 저 질문인데요. 저희가 매입한 이 산지에 나무들을 다 벌채하고 그 벌채한 나무들을 바이오차 수치로 만들어서 전부 이 산에 묻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호두나무를 전부 다 심어보자는 얘기도 저희 가족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나왔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산에 있는 자원들을 다 베고 새로 조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호두나무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방법론으로서는 여기 있는 나무 자원들이 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더 목재로 키우고 필요치 않은 말 그대로 이용 못하는 나무들은 베어서 바이오차로 미이용 바이오매스 형태로 해서 바이오차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전제되어야 되는 게 이제 숯가꾸기예요. 숯가꾸기를 해보면은 이 산이 또 달리 보일 겁니다. 저도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산을 저 사유지에 3,000평을 나무를 다 베고 거기에 고사리를 심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다 베버리면은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좋은 환경들이 보면은 비용으로 나가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이 산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은 살려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두 베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 일부 미네목을 지정해서 목재 생산할 건 목재로 생산하고, 그 다음 좀 나무가 좋지 않은 것들은 파쇄를 해서 그 수수로 사용하고, 그렇게 병행해 가는 게 맞지. 여기 나무를 다 베고 새로 또 돈을 투입해서 조림을 해서 만약에 호두나무가 성장해서 그게 수익으로 돌아오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근데 나무를 갖고 지금 현재 벌써 한 3, 40년 큰 나무이기 때문에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키우면은 그게 나무 벌기령이 도달해서 나무를 벨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목재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산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면은 대부분 다 나무를 다 베버려요. 그러면 환경 자체가 다 틀어지고 그 환경에 맞는 나무들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2, 3년은 나무가 잘 크는 것 같아도 한 5, 6년, 6년 되면은 그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고 토양과 기후와 햇빛 이런 부분, 습도 이런 부분이 다 안 맞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젊은 층에서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에서 창업을 하기 전에는 수없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사업계획서를 적어서 뭐 사업계획서를 적어보셨지만 이제는 한 2, 3년 해보셨죠, 그죠? 그 오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수정이 수없이 됐죠. 네, 일단 종목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으로 가더라도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서 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실행을 하더라도 실행하면서 또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했다가는 그 본인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 가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일단 비용 부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받으셔야 될 거고요. 또한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부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 단계를 먼저 거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을 그냥 툭 투입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 방법만큼 제일 쉬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이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이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이게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아주 이제 히든 카드로 갖고 계셔야 돼요. 자본은. 제로 상황에서 출발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로 상황으로 출발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를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안 쓰려면은 다른 어떤 지원 부분을 찾게 되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마이너스는 쓰지 마시고 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창업에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조급함이에요. 서두르다 보면은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서두르다 보면은 시행착오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템포 때로는 멍 때리기도 하고 앉아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앞만 보고 쫙 가다 보면은 주위 게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주위에 옆에서 다른 분들이 조언하는 부분도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때로는 다 내려놓고 멍 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의 또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나는 자연이다에 들어가서 계시는 분들이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들, 창업하신 청년 사장님들 같은 경우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이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한번 보셔야 돼요. 성공과 실패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산에 있으니까 나무를 비교하고 할게요. 소나무가 구분 소나무가 있어요. 구분 소나무가 있는데 이 구분 소나무가 목재로 봐서는 실패예요. 땔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구분 소나무가 분을 떠서
정원에 갔을 때는 아주 좋은 조경수가 되잖아요. 가격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러면 똑같은 걸 가지고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라고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젊으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은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의리한 건물을 줄까 아니면 건강을 줄까 어느 걸 택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건물을 택하겠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건물보다는 건강을 택해요.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거죠. 건강을 잃으면은. 그래서 귀산촌 하는 분들이 욕심을 갖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아주 평범한 삶이고 좀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불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삶이지만 그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사업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자녀도 비슷한 또래인데 우리 애들은 과연 이 정도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ITM이나 생각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거를 왜 느꼈냐면은 환경을 생각했고 공익적인 부분을 먼저 또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창업을 하는데 돈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이 기본적인 아이템 자체가 산에 못 쓰는 것들을 활용하는 측면을 생각했는 거죠. 뭐 환경적인 그 부분을 생각했는 거고, 추후에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 흡수권이나 여기에 관한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 앞서 나간 부분을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강하는 방법 자체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공부를. 이제 학위를 따는 공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분야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분야로 갔지만 이 공부 영역을 넓히잖아요. 넓히다 보면은 이 넓히는 영역에서 처음에는 이거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산에 들어오기 전에는 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IT나 컴퓨터 관련 쪽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임업만 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조금 달라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저는 더 기존 기성세대들은 이게 시야가 좀 좁을 수 있습니다. 임업하면은 뭐 단기 임산물을 한다든가 또는 뭐 산양산물을 한다든가 몇 개로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젊은 청년들은 이게 좀 유연성이 있어요. 이 기계를 생각은 못 하거든. 기성세대들은 산에서 나무를 생산하고 산채류를 생산해서 그거를 임산물을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지 기계를 제작해서 이거를 활용한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 나갔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사업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아이디어와 사업하는 여러 가지 그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그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또 공부를 해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우량하게 자란 나무들은 살려두고요. 이런 나무들도 그렇고, 근데 이런 나무들, 그리고 이런 밑에 하청이나 굽은 나무들, 이런 거는 베줘야 되죠. 왜냐면 이것도 영양분을 먹고 자라잖아요. 네. 이걸 베줌으로써 있는 이 나무들이 더 크게 성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게 쑥과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쑥과국에 보면은 감벌, 그 중간 감벌이 나무를 베내는 거고, 똑같은 형태라도 좀 적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주변에 베줘야 돼요. 좋은 걸 놔두고. 이걸 다 베버리면은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이 산이 가치가 확 달라져요. 이런 상황에서 보는 거와 이거 쑥과국에 해놓은 상황에서 보는 산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게 이제 낙엽송인데 이 나무 두 개를 놔뒀을 때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것도 잘 못 자라고 이것도 못 자라요. 그러면은 이 나무는 베줘야 된다는 거죠. 이 나무는.
이 나무는 살려두고 그러면 이 나무 뱀으로써 이 나무들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베줘야 되는 거죠. 주변에 이 정리를 해줌으로써 나무들이 더 크게 되면서 이게 목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런 걸 이제 미래목을 정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베내고 이제 감벌해주고 하청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산림을 경영하는 거예요. 거기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 경영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산림 경영 계획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걸 하는 게 산림 경영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 미래목 정할 때는 뭐 이렇게 표시 이런 걸 합니다. 해줘요? 표시도 해요. 따로 네. 하나하나. 네. 그러니까 미래목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그리고 페인트 또 색깔이 또 있어요. 네. 그거는 공부하세요. 보면은 산에 가면은 페인트 해놓은 나무들 있잖아요. 네. 저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페인트 해놓은 페인트 색깔을 보고 이게 경계되는 거다. 미래목이다. 아니면은 그 베어내야 될 나무다. 그것도 페인트 색깔로 또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띠를 이래 묶어놨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죠? 이 네. 중간에 이래 띠를 묶어놨는 경우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 나무를 조사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게 제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보고 제가 조금 이제 혼돈이 생겼는 게 명확한 정체성이 없어서 혼돈이 좀 생겼어요.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걸로 사업을 하겠다.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하겠다. 지금 아이템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사업화를 하겠다. 지금 아이템은 나왔지만 이게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거쳐야 할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회사 이름이 생각날 거고요. 회사 로고 같은 게 생각날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정리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그냥 숯 이렇게 내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다들 똑같이 숯이라고 내는데 근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숯이라도 우리는 좀 특수한 숯이라 재활용을 해서 하는 숯이다. 그런 거를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름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기계 또한 똑같아요. 지금 기계 이름을 정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 기계 이름을 좀 고민해서 정하다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한 좀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큰 그림만 그렸는데 그 큰 이제 스케치북에 하나하나씩 이제 세밀한 그림을 그려가야 될 상황 같아요. 오늘 컨설팅을 의뢰받아서 뭐 사업계획서나 질문사항을 보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터뷰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였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좀 같이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이제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게 됐고 시야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똑같이 비슷한 나이대 상에 귀산해서 창업해서 그런 똑같은 약간 과정을 밟아오셨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정말로 이때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진짜 실제적으로 필요한 걸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고 혹시나 이 진행하다 보면은 힘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모르는 부분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실 거고 할 때마다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된다면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성공담이 아닌 실수담을 얘기해 줄게요. 그게 아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성공하길 바랍니다.